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정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수업인가요? 네, 우리가 열심히 한 학기를 달려왔죠.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말 공부하시기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강의를 녹음하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얼굴 뵐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드디어 이번 학기가 끝나가는데도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출석부를 봤더니 제가 이름을 아는 학생도 있고, 네,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제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고, 특히나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졸업이잖아요. 그런데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떠나 보내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1학년들은 1학년 나름대로 이제 대학에 입학했는데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 또 2학년 친구들은 마무리를 마지막 학기를 또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네, 제 마음도 네, 좋지 못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얼굴을 나중에라도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상담 및 치료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가족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남과 동시에 어느 가족으로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수업을 하면 물어보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이라고 물었을 때, 네, 여러분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부모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학생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두세 명 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 다시 태어나도 저희 부모님 자녀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었든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혈연 집단에 포함이 되고 또 자라서 또 우리는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원가족에서 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이해하려면 각 개인의 특성, 또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가족마다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가족마다 가사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뭐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가족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 친구네 보니까 딸만 넷 낳고 다섯 번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막내인데 위로 오빠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아들 둘 낳고 딸을 낳은 가정과 딸만 넷 낳고 아들을 낳은 가정의 딸의 입장이 다른 거죠. 바로 가족이라는 것은 그 가족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또 외부에서는 모르지만 그 특징 안에서 그들이 뭔가 살아온 방식이 있다는 거, 그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또 그 가운데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주제를 다루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나의 개인 주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순환적 인과관계가 있는 가족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너무 학기 초에 배운 거라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뭐가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남편이 바뀌어야 돼, 뭐 아내가 바뀌어야 돼, 엄마가 바뀌어야 돼,
자식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나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족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없는 부부에서 시작을 해서 가족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데 가족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2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이가 없는 부부에서 이때는 서로 만족된 부부 관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계를 확립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생깁니다. 첫째가 아주 어릴 때. 이때는 이제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죠. 이때는 부모가 만족스러운 가정을 만드는데, 기존에 아이가 없을 때는 상대방에게 만족스러운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아이에게 만족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유아가 발달을 할 때에 잘 그 발달 단계에 맞게 발달할 수 있도록, 네, 그 나이에 해야 될 과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자라요. 초등학교 뭐 이렇게 들어가기 전 이때가 되면은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이제 아이가 그맘때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해결해 주는 것들. 네,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학교를 가게 되면 공동체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학교라는 것은 조금 더 경직된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에게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게 격려하는 거, 또 아이가 학업 부문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네, 공부에 대한 것들.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기가 됩니다. 이러면은 아이가 자유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또 요때가 되면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이럴 때 부모의 역할을 적정하게 정해주는 것들.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겠죠. 뭐 이성 교제라던가 혹은 결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부모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하는 과정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 중년기에 이제 부모가 되게 되면 그동안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그런 관점들이 다시 부부에게 향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부부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거죠. 노년기가 되면은 어찌되었든 부부가 동시에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별을 한 이후에 이제 혼자 사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노년의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고 퇴직에 적응하는 이런 어떤 과업들을 하면서 가족은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입니다. 제가 학교 후반부로 올수록 이제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 리뷰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장면이 과거에 유아기 때, 영아기 때의 그 관계와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 노릇, 또 개별화를 통해서 내가 엄마에게 그 엄마를 통해서 정말 자기를 발달한다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죠. 대화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의사소통의 5가지 공리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대화를 한다. 그것이 반드시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아니어도 행동으로 한다. 2번째는 내용과 관계의 측면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2사람의 관계가 서로 존중해 하는 관계인지, 뭐 이런 거, 아니면 합의된 건지, 이런 것들. 네. 관계 규정이 합의된 거. 3번째는 구두점의 원리. 4번째는 언어의 방법이라든가 혹은 언어의 내용. 그래서 너 지금 몇 시니? 이거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는 힘의 원리에서 이게 힘이 어느 한쪽에 지금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뭘 먹으러 가면 어떨까? 이런 경우는 힘이 균등하게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야 이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명령이라든가 지시를 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힘이 몰려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대화 방식이 과거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분 나빴을 때 그때 얘기해야 되는데 나 사실은 그때 기분 나빴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할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이버네틱스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기계에서 따온 그런 개념인데 기억나시나요? 사이버네틱스 혹은 또 이제 뭐 피드백 고리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화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명심하면서 잘 이렇게 대화의 습성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우리는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대화 가족 치료 이론을 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이에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구조 자체, 경계라던가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산만한 경계와 밀착된 관계, 또 엄격한 경계와 경직된 관계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족이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 가족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도 아 맞아 이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티어가 얘기했던 자존감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로 유아기 때에 유아가 어떤 욕구를 얘기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화와 삼각관계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윗세대에 있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 혹은 시어머님, 시아버님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혹은 자신의 아랫세대, 즉 세대가 많은 거예요. 지금 부부는 부부끼리 같은 세대인 거잖아요. 근데 부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끌어들인다던가 아니면은 그 윗세대를 개입하게 해서 뭔가 세대가 이제 여러 개가 뒤섞여갖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는 거죠. 연합이라든가 동맹 이런 개념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함께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여러 개의 이론을 공부하기에 이제 앞서서 가족의 역기능이 그럼 왜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서로 이렇게 뭔가 그 대화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행동의 패턴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중 구속을 말씀드렸었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떤 시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대요. 뭐냐면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중 구속을 하려면 최소한 둘 이상.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하고 세 번째는 1차 부정 금지. 네 번째는 2차 부정 금지, 세 번째는 3차 부정 금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둘이나 그 이상이란 얘기는 한 사람은 피해자인 거예요. 한 사람은 가해자 혹은 가족이 막 5명이면 한 명이 피해자고 4명이 가해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한 번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걸 하는 거죠. 세 번째는 1차 부정 금지입니다. 뭐뭐뭐 하지 마라. 너 이거 하면 혼나. 바로 이거예요. 1차 부정 금지라는데 보통 이제 언어로 하죠. 보통 이제 우리 교재에는 어떤 게 그때 예로 나왔었냐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들을 꾸짖으면서 너 같은 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밥 먹지 마. 라고 말하는 거. 우리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또 만학도 분들은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쯤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너 같은 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밥 먹지 마. 이러는 거. 자, 밥을 먹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아니, 밥을 먹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엄마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으면은, 너 같은 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밥 먹지 마. 그 얘기는 지금 밥을 먹지 마라, 먹어라, 안 먹어라의 의미가 아니라 넌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혼날 거야. 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부정 금지는 모순되는 내용의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같은 건 밥도 먹지 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정말 아이가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밥을 먹지 말아야겠다. 라고 숟가락을 놓으면 엄마는 더 화내겠죠. 밥을 먹지 말라고 해놓고서 또 밥을 먹으면 계속 밥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렇다고 밥을 안 먹으면 더 화를 내는 거죠. 세 번째는 모순된 상황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빠져나오지 못하는 3차 부정 금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 같은 건 밥 먹을 자격 없어. 밥 먹지 마. 라고 말을 했는데 밥을 계속 먹으면 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정말 밥을 안 먹고 나가면 또 그거 갖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맘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해. 이게 정말 어머 네가 좋을 대로 해. 난 너를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네 맘대로 해라고 해서 정말 네 맘대로 하면 아이가 자기 맘대로 하면 엄마는 더 화를 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네, 그거 가지고 또 네 맘대로 하라니까 왜 이래? 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서 꼭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우리 일상에서 친구 간이든 뭐든 네, 너무나 우리 잘 쓰는 표현이에요. 네 맘대로 해.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우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를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네 맘대로 하라니까 왜 물어봐. 이러고 정말 맘대로 하면 네, 또 맘대로 했다고 또 화를 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가족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긴 정답은 없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뭐 하다못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이를 낳아서 그냥 이렇게 문제 없이 잘 키우는 것 같은 가정도 그 내막을 알고 보면요. 아이가 안 생겨서 몇 년 동안 막 병원 다니면서 체외 수정하고 시험관 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죠. 또 가족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상담하려면 네, 그 가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똑같은 특성을 가진 가족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가족의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금 구조가 자신의 가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알아야 되고 가족 간에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계질서가 문제인 건지 대화의 방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를 찾고 부모님이라던가 뭐 부부만의 문제를 자녀를 자꾸 끌어들인다던가 뭔가 이런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올바르게 우리는 사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의 구조의 문제라면 재구조화를 해줘야 되고요. 위계질서가 무너진 거라면 위계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제가 벌써 지난 시간 리뷰를 네, 한 19분을 했네요.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가족 상담의 실제인데요. 도식에 의한 가족 평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식은 기호예요, 기호.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노인으로 가시든 장애인으로 가시든 아니면은 뭐 아동으로 가시든 어느 기관으로 가시든 간에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혹은 뭐 서비스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초기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일일이 글로 구구절절 가족 관계가 이렇고 뭐 아들이 둘이 있고 이런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표로 그리거든요. 도식, 도형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제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가계도를 보고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계도는 보웬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도는 가족 성원 정보와 그들과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하여서 작성법으로 가족에 관한 정보, 가족 각 개인과 가족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어떤 반복되는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가족 관계를 볼 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둘이 자주 싸웠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뭔가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거쳤겠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혹은 그 과정에서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어떤 연합이라든가 동맹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도 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또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부부 체제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시죠. 남편이 속썩이거나 남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은 아이만 보고 특히 아들만 보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분을 많이 배웠거든요. 일찍 혼자가 되시고서 뭐 아들만 보고 살았다. 아들 하나만 키우고 살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특히 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분화의 과정을 잘 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 독립적으로 떠나보내서 그 아들도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의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연합을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다세대의 가족 치료 이론에서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남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어머니와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구나라면은 클라이언트가 그것들을 직접 말로 하지 않았어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가족은 다세대, 그러니까 그 자기 부부가 아닌 다른 세대와의 연합이 문제이고 그렇게 소홀한 남편 때문에 여기 아내분은 또 자기의 아들에게 너무나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자는 간단하고 무난한 질문에서부터 어렵고 부담되는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도 시설에서 이렇게 상담을 오시거나 보호자가 오시거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려운 거 안 물어보거든요.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어떻게 저희 시설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혹은 뭐 주차는 괜찮으셨나요? 보통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말을 꺼내가는 거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뭐 그다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구나. 그럼 생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는 사이가 좋으셨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간단하고 무난한 질문부터.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에 뭐가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작성된 가계도를 보며 가족의 생각을 서로 나누도록 하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수정한다. 그냥 막연하게
뭐 엄마하고 딸은 사이가 안 좋아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가계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엄마와 딸은 매번 거기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나누고 아, 사이가 비록 안 좋지만 이렇게 매번 부딪히고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치료자는 가계도 작성 과정에서 체계적인 질문을 통하여 가족 스스로가 현재의 가족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치료자가 어머 이 가족은 이게 문제네요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가족들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 가족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런 말들을 보면 하시거든요. 가족 스스로가 현재의 가족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치료자가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걸 들여다보면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상담하다가 혹은 가계도를 작성하면서 보고서 정말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네.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계도의 형식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준 기호를 사용해야 돼요. 가족관계 유형, 가족의 만성적 질병이나 문제, 직업, 학력, 종교, 가정폭력, 알코올이나 흡연 문제, 이사 등 정보를 기재하고 표준 기호의 종류에는 구성원에 대한 기호, 관계 기호, 감정관계 기호 등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시설에 가면은 뭐 알코올이나 흡연부터 뭐 가정폭력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배우자가 생존했는지 사별인지 이혼인지 생존했다면 어떤 관계인지 슬아의 자녀는 몇 명인지 그 가족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이는 어떤지 이 정도까지는 보면 다 표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준 기호의 종류에는 이제 그런 구성원에 대한 것들과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표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이 정도의 기호는 흔히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현장에 가시면은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파일을 이렇게 우리 기호로 많이 하고요. 성별을 모를 때는 그냥 물음표, 애완동물은 마름모, 임신한 태아는 세모, 삼각형으로 하고요. 유사는 검은 점, 낙태는 X, 사망은 네모 안에 X, 질병은 아예 네모를 까맣게 하는 거. 쌍둥이인 경우에도 이란성 쌍둥이면 동그라미와 네모로. 이란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별이 남자 여자는 아니죠. 남자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초기 상담을 하거나 뭐 욕구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기호로 네, 그리고요. 기호로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또 그려놓은 기호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관계에 대한 기호예요. 결혼을 했으면은 네, 검은 줄, 동거나 내연 관계는 점선, 별거는 결혼에다가 하나를 긋는 거죠. 세로로 사선 긋고 이혼은 두 개. 또 이혼 후 재결합은 이렇게 X 표시로 하고요. 입양 또는 위탁 아동은 그 사이에 이제 그냥 자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요. 지금 여긴 네모였죠. 그러니까 입양 및 위탁 아동이 바로 남자아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남자아이를 낳은 거였다면은 점선이 아닌 실선이 되어야겠죠. 네, 이렇게 만약에 입양 및 위탁 아동이 여자였다. 그러면 동그라미인데 점선이 되는 거죠. 하여튼 입양과 위탁은 점선이고 직접 낳은 자녀는 실선이에요. 아들이면 네모, 딸이면 동그라미. 우리 기본적으로 남자를 네모로 하고 여자를 원, 동그라미로 했잖아요.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뭐 자녀가 셋이면 뭐 아들만 셋이면은 아들이 세 개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감정에 대한 기호를 한번 볼까요? 그냥 보통 평범한 관계는 실선 하나, 무관심은 점선. 그냥 보통이 실선 하나인데 친밀하거나 우정이 있거나 그러면 실선이 네, 두 개가 되겠죠. 이중으로. 갈등이 있는 관계면 점선이 두 개, 무관심은 점선이 하나인데 갈등은 조금 더 이 점이 긴 거죠. 이게 갈등이고 단절은 그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네, 적대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질투는 화살표가 있죠. 네, 이제 무서운 단어 학대가 나오죠. 학대는 보통에다가 적대가 들어간 거죠. 방치는 무관심 혹은 갈등에다가 화살표가 들어간 이렇게 해서 감정에 대한 기호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이 감정이라는 단어에는 되게 오만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것도 있지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썸 탄다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것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볼 때에 가족끼리 보통 이제 뭐 사이가 좋다, 안 좋다, 별로 관심 없다, 혹은 뭐 이렇게 뭔가 딱 드러나는 감정들은 이렇게 표준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상담하실 때에 이거를 전부 다 구구절절 그냥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표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남이 해놓은 것도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 흔히 다른 시설에 있다가 우리 시설로 오신 분은 그분에 대한 어떤 서류가 올 때 이렇게 기호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기본적인 것들. 물론 이것 이외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더 다양한 게 많이 있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우리 생활력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릴 줄 알면 이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부부관계와 형제 자매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구성을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우리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부관계가 보통 좋은 가정이 형제 자매 관계도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별거를 했거나 뭐 이혼했거나 이런 게 있는 가정들은 자녀의 관계도 그닥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데 형제 자매도 뭐 그 수가 많다던가 이러면은 형제가 많은 집은 보통 다 같이 친한 게 아니라 둘씩 셋씩 끼리끼리 친한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와 친한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뭐 딸끼리 친하고 아들끼리 친한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한부모 가구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모의 외로움 등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보통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여자분께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임금이 남자가 월등히 높아요, 월급이. 이제 반면에 한부모 가정 가운데 아빠가 양육을 하는 경우는 양육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뭐 머리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준비물 챙겨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키우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그래서, 한부모 가구 가운데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모가 배우자가 없으면은 외로움을 느끼겠죠. 근데 이 부모의 외로움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뭐든 간에. 또 재혼 가족은 개 부모 간의 갈등. 이제 재혼인데 서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녀가 둘이 만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우리 막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계모가 학대했다, 계부가 학대했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오래 키우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식도 키우다 보면은 미울 때가 많고 매를 들고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은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계부모의 역할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개 자녀의 충성심과 갈등. 만약에 각각의 그 재혼을 한 남녀가 각각의 자녀가 있다면은 이 자녀끼리 융화되는 것들, 또 갈등이 있겠죠. 거기다가 각각의 자녀가 만약에 나이가 똑같다 이러면 이 서열의 정리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개 자녀가 뭐 엄마가 데려온 아이는 아빠한테 반발감을 가질 수 있고, 아빠가 데려온 아이는 엄마에게 반발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형제 자매의 출생 순위 및 시기, 자녀에 대한 가족의 기대, 성 역할에 대한 부모의 편견 등을 살핀다는 거죠. 출생 순위를 보고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가정은 장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 흔히 뭐 장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무조건 큰 놈은 잘 돼야 돼 이래서 큰 애만 대학 보내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없겠지만,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를 예뻐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큰 아이를 예뻐하는 집이 있고요. 또 아들을 예뻐하는 집이 있어요. 뭐 딸만 계속 낳고 나중에 낳은 아들을 예뻐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야 되고, 또 당연히 집안일은 엄마가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성역할에 대해서 부모가 틀을 갖고서 그런 집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생활 주기상 가족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명 한 명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가족의 생활 주기를 봤을 때에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생애에 어떤 그 이벤트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부만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다. 큰 사건이죠. 혹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큰 사건이에요. 대학에 들어갔다. 큰 사건이에요. 결혼을 했다. 큰 사건이에요. 또 이것 말고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뭐 감기 이런 병 말고 좀 심각한 거, 뭐 암이라든가 막 이런 거 큰 사건이거든요. 이럴 때 가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본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 아버지가 실패했지만 가족 전체의 슬픔인 거죠. 이렇게 가족들이 그 전환기마다 가족의 재조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예를 들자면 외동 아이를 키우는 집인데 그 아이가 장가를 갔다. 그러면 아버님도 아버님이겠지만 어머님은 굉장히 가슴이 뻥 뚫린 거겠죠. 그럴 때에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머님의 그 뻥 뚫린 가슴을 아버님이 채워주시면서 그 역할을 해줬다. 이러면 가족의 재조직이 성공적인 거예요. 혹은 뭐 큰딸이 있었는데 큰딸이 정말 엄마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엄마의 역할을 도와주는 친구 같은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유학을 갔다. 그러면 엄마로서는 그 딸의 빈자리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아들이 해줬다. 이런 것들, 재조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유형이 있어요. 기능 및 역할 유형, 관계 유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맞벌이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도 계속 맞벌이를 해요. 그러면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모든 가사 일이 다 여자의 몫은 굉장히 힘들겠죠. 남자가 가사 분담을 해줘야겠죠. 근데 가사 분담이 안 돼갖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근데 딸네 가정도 그러네? 가사 분담이 안 돼서 갈등을 겪는다.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세대에 걸쳐서. 지금 우리 엄마 세대도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 분담이 안 돼서 우리 엄마가 힘들어 했는데 우리 아빠가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도 맞벌이를 하는데 내 남편이 안 해주네. 이러면은 갈등을 겪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또 관계라든가 가족 내 지위와 관련된 거. 우리 집은 무조건 가부장적이어서 아버지가 캡틴이야. 아버지가 최고야. 근데 그 다음 세대에 큰오빠가 최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또 가족 역할과 기능의 균형입니다. 특정인이 지나친 과대 또는 과소한 역할 여부를 살펴본다. 뭐 예를 들면 막내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혹은 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 아들의 역할만 중요하게 하고 아들의 의견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제가 장례식장을 이제 코로나 사건 전에 장례식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 집에 형제가 많은 집이 아니었어요. 형제가 많은 집이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아들 형제였어요. 근데 그 각각의 아들 형제가 그 아버님도 아들만 둘을 낳고 작은 아버님도 아들만 둘.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인데 할머님이 아들을 둘 낳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둘 낳은 아들이 각각 또 아들만 둘씩 낳은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분들이 지금 막 50이 넘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둘밖에 안 낳았으면 사실 많이 낳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삼남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50 넘고 60 되신 분이 둘밖에 없으면은 사실 그 시대 치고 많이 낳은 것도 아닌데 다 아들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상주가 있고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는데 아들만 넷이 있으니까 굉장히 가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 딸을 한 셋 낳고 뭐 아들 한 둘 낳고 혹은 딸 셋 낳고 뭐 아들 하나. 그럼 자녀는 넷을 낳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그 장례 문화가 아들 위주로 뭐 상주 위주로 이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특정인에게 기능이 쏠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그럼 상처받는 딸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네, 제가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뵐 수 없고 이렇게 사이버로만 강의를 대체해야 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매주 감동이었어요. 정말 출석률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네, 제 과목이 굉장히 출석률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적은 섭섭하지 않게 후하게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때제때 강의를 다 수강하셨고 중간고사 대체과제물, 기말고사 대체과제물 그리고 과제 이거를 제때제때 잘 내신 분들은 네, 다 A뿔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지막 학기이신 분들 또 마지막에 학점 채우느라고 많은 과목을 수강하셨을 텐데 그래도 잊지 않고 기한에 맞춰서 다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과제물 다 제출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만 기한 넘기지 않게 잘 제출해 주시면은 한 학기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기회 되면 꼭 우리 내 얼굴 보고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시면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는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안전은 더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지 클라이언트를 행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행복한 사회복지사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